제가 어떤 사람인지부터 소개하고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는 목사님이셨습니다. 지금 돌아가셨고요. 그래서 어, 그 불러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요. 저희 그 외가에 할머니 한 분이 스님이셨어요. 그래서 저 어렸을 땐 절에도 갔던 기억이 있는데 양쪽에 전 그래서 축복을 받으면서 자란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는 집을 잘 돌보는 편이 아닌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굉장히 가난하게 자랐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험들을 좀 특별한 것들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중학교 때 특히 잊혀지지 않는 게 굉장히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아버지께서 산업재해로 돌아가십니다. 철도 쪽에서 일하셨었는데 근데 이 친구가 키가 굉장히 컸었어요. 그래서 보상의 차원으로 얘가 중학교를 그만두고 취업을 했어요. 그 회사에. 예. 그때는 그, 그 가족이 살려면 어쩔 수 없다는 걸 잘 이해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냥 친구들끼리 모금하고 그리고 그 헤어졌는데 근데 대학을 갔는데 수의학과를 갔습니다. 예. 아버지가 사실 수의학과를 간 거는 제가 선택해서 간 건 아니었고 아버지하고 담임 선생님이 그냥 점수에 맞춰서 쓰셨어요. 저는 제가 뭘 원하는지를 그때까지도 잘 모르겠다 저는. 근데 대학의 학과라는 게 꼭 그런 직업의 선택하고 연결돼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어서 판단을 못 하겠다라고 있어서 그냥 선택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사실 가난하게 자랐기 때문에 어머니한테 잘해야 되겠다.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이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의학을 하면 돈을 많이 벌 것 같으니까 뭐 하지 뭐 이런 정도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자꾸 그 어렸을 때의 기억들이 잊혀지지 않는데 산업재해를 당하신 분들을 우연하게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대학원 쪽으로 전공을 바꾸고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 갔다는 게 우리 과에서는 전설로 남아 있습니다. 불가능한 일을 해냈다고. 제가 워낙에 공부를 못해서요. 그렇게 해서 대학원에 가서 화학물질과 직업병, 특히 직업성 암 쪽으로 관련된 일을 하게 되었고, 원진레이온 직업병 때문에 만들어진 우리 연구소가 99년도에 문을 열 때 창립 멤버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일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연구소에 첫 발을 내딛었을 때 원진레이온 직업병 피해자들께서 제 손을 꼭 잡고 지금은 돌아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죠 이제 1000명 정도가 산재 인정을 받으셨거든요 한 공장에서.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그것도 유기용제 중독이면 미쳐서 자살한다거나 사지마비가 온다거나 정말 끔찍한 병이라서요. 근데 그분들이 제 손을 꼭 잡고 우리처럼 모르는 사람들 없게 해주세요, 모르고 당하는 사람들 없게 해주세요라는 말씀을 했는데 저는 제가 연구소에 얼마나 다닐지를 몰랐거든요. 근데 그게 평생을 어, 저를 딱 잡아놓는 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자꾸 가끔 듣는 얘기는 왜 그 자리에 계속 있습니까? 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저한테 정부에 들어가서 일할 만하지 않나요?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정부 사람들 중에서 어, 뭐 무슨 원장 자리 같은 거가 공개 채용으로 나오고 그럴 때 이 자리 와주면 좋겠는데요 라고 얘기를 듣기도 하고요.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경험을 해와서 그런지 어, 그 사정을 아는 사람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꼭 정부에 들어가야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피해를 입는 사람들,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 진짜 목소리들이 나올 때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서 제 자리는 여긴가 보다라는 생각이 잘 안 흔들리고 지금까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제 또 어떻게 흔들려서 제가 만약에 변하게 되면 그때 또 한번 불러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드리는 말씀은 가습기 살균제라는 참사를 겪은 이후에 제 인생도 크게 달라졌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아주 크게 달라졌습니다. 적어도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정도의 큰 사고를 경험한 나라는 그 이전과 달라야 합니다. 그러니까 세월호를 겪은 우리 사회는 세월호 이전과 세월호 이후가 뭐가 다를까 생각해 보면 좀 미안해요. 그죠? 뭐가 달라졌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만큼은, 그러니까 또 반복될 수 있는 참사로 만들지 말아야 되겠다. 그게 이제 이 분야에 일하는 사람의 몫이니까요. 저는 화학물질 운동을 많은 사람들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는 문제가 너무 많아서요. 화학물질 쪽에 사람들이 몰리면 다른 운동이 약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세금 감시를 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요즘 독거노인 돌보는 분들도 많고, 저희 뭐 그렇게 다양한 영역에서 관심 있는 부분에서 세상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삥 둘러서서 등을 마주대고 자기 영역에서 모두를 지키는 식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꼭 화학물질에 적극적으로 관심 갖지 않으시더라도 화학물질을 하는 저와 제 동료들이 있으니 함께 믿어주시고, 또 저희가 지금은 이렇게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할 때 힘을 실어주시기만 하셔도 세상은 화학물질로부터 지켜줄 수 있는 것 같다라고 저는 사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우리가 얼마나 끔찍한 상황에 놓여 있는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건 이미 우린 겪었고, 그로부터 어떻게 달라질 수 있고 얼마나 더 달라져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 실제로 우린 달라질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즘 같은 시국, 오늘도 아침에 문자를 주셨잖아요. 신문기사 링크하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화학물질 규제가 킬러 규제로 찍히고, 그 국무조정실에서 TFT를 만들어서 법을 완화시키겠다라고 지금 막 나서고 있고 이러고 있지만, 속에 있는 이야기는 우리는 한 가지도 지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드릴 겁니다. 2019년도에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2011년도에 겪었지만, 사실 그때 그 옥시가 결과를 조작했죠. 김앤장과 함께. 그래서 민사법원에서 그 조작된 결과를 받은 다음에 당신은 피해자일 수도 있고 당신이 아닐 수도 있고요. 근데 당신이 피해자일 수도 있고 당신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이런 상황에서는 손을 들어드릴 수가 없어요. 기업이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으니 합의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합의를 종용, 강제 합의를 당했다라고 피해자들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면서 가습기 살균제는 명확하진 않은 거래. 꼭 그것 때문은 아니래. 라는 식으로 흘러들어 갔습니다. 그러다가 2016년도에 박근혜 정부 때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아직도 이유는 모릅니다, 검찰이 결과가 조작됐다는 사실을 세상에 드러냅니다. 이게 특정 기업을 치려고 하다가 우연히 그랬다는 이야기가 제일 많이 들렸는데 아직도 이유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국민들이 거대한 분노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정도의 분노까지 일어날 거라고는 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제가 화학 제품 그렇게 많이 안 쓰면 좋겠어요. 실제로 위험한지 아닌지 확인 안 하고 만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면, 그 전에는 무슨 소리야, 나라에는 법이 있어, 제품 함부로 못 만들어, 기업에서도 이거 꼼꼼하게 다 확인하고 만드는 거야 라고 즉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한테 이의를 제기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너무 궁금했던 게, 이분들이 무슨 법이 있는지 아나? 이분들이 기업이 뭘 어떻게 생산하는지 가봤나? 근데 어떻게 믿어주는 거지? 이렇게 뭐가 안전하게 돼 있을 거라고?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사람들은요? 그런 기준들이 있으니까.
그 기준을 본 적 없으시잖아요. 있는지 없는지도 사실은 모르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 기준이 있다. 그렇죠. 종교적 믿음이시. 거의 종교적인. 왜냐하면 이건 생존 본능과 같은 거거든요. 제가 너무 궁금했는데 이게 왜 그런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예를 들면 기후 위기나 그 후쿠시마의 그 방류수나 이런 것들도 괜찮다라고 먹어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걸 비정상적인 사람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그건 심리적, 그러니까 되게 뛰어난 심리전을 펼치는 사람들이거나 사실 일반 국민들 중에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기대가 있는 겁니다. 이거를 심리적 저지선 같은 거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 나의 평온한 삶이 깨진다는 두려움이 있답니다. 그래서 문제를 똑바로 보기보단 고개를 돌린대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랍니다.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자란 인천역, 동인천에서 한 정거장 더 가면 인천역이 있는데 그 주변은 뭐 이렇게 잘 사는 동네가 아니었으니까 어린 친구들이 할아버지께 막 이렇게 툭툭 뭐 발로 치고 약한 노인들, 그럼 제가 그걸 보고 안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럼 그러지 마 그러면서 가면서 저는 제 눈을 막 때립니다. 이걸 왜 봐가지고 안 봤으면. 그러니까 사실은 안전하게 사는 방법은 문제들로부터 눈을 돌리는 겁니다. 그게 세상에서 제일 편한 방법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지식으로 얻어서 하는 게 아니라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거고, 그래서 위험을 강조하면 거대한 반발에 부딪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위험을 얘기하지 말고 위험할 수 있다는 건 다 알잖아. 근데 왜 굳이 이래야 돼? 답이 있는데. 라고 얘기할 때 조금씩 그 심리적인 장벽들이 무너지면서 같이 할 수 있다 그러고, 그리고 광장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걸 볼 때 더 많이 같이 하려고 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옥시 불매운동 같은 경우는 그 두 가지가 같이 묶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건 아니지 않나라는 수준, 그리고 자기가 눈을 돌렸던 것에 대한 죄책감, 이런 것들이 되게 크게 작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어쨌든 그때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대한 국회 특별조사위원회에서 불러서 조사위원으로 결합을 했는데 욕을 아주 바가지로 하면서 결합을 했죠. 왜냐하면 그때가 제가 99년도에 연구소에 들어온 이후로 처음으로 쓴 연구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참 복이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쉴라 그래도 일이 찾아오는. 그래서 어떤 놈이 이런 사고를 일으켰는지 잡아서 죽여버리겠다. 나는 사명감을 가지고 국회 조사를 했는데 문득 깨달아요. 그게 아니구나. 누군가 책임을 질 만한 사람이 존재하지도 않는 나라였구나. 책임질 만한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없었던 나라였구나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제 인생이 확 바뀌게 됩니다. 전 그때까지는 정부에서 제일 만나기 싫은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면 저는 항상 정부가 뭘 못하는지를 꼬치꼬치 하나씩 다 확인을 해주고 그런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싸우는 역할을 했었으니까요. 근데 전 너무나도 궁금했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해 주는데 왜 달라지는 게 없지? 근데 그건 바꾸는 방법이 아니었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는 그래서 가습기 살균제 조사를 한 다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왜 유독물로 지정을 안 했죠? 라고 국회의원들이 질문을 하는데 저는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국립환경과학원이라는 조직에서 유독물 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비정규직 한 명이네. 저 사람이 1년에 몇백 개의 화학물질을 어떻게 봐? 지금이야 호주에 인터넷이 발달돼 있으니까 호주에 무슨 독성 정보가 있었는데 이것도 몰랐습니까? 라고 물어보지만 비정규직 한 명이 몇백 개의 물질을 들여다보면서 그걸 찾아낼 수가 있을까? 이건 시스템이 없었는데 있었던 것처럼 장난질을 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너무나 많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2016년 이후부터 전 세계를 돌아보기 시작을 합니다. 직접 찾아다니면서.
그러니까 무엇이 사람들을 정말로 안전하게 만드는 길일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새로운 변화들을 만들어낸 사람들은 어떤 생각으로 무엇을 했는가라는 것들을 쭉 찾아보다가 2019년도에 됐다. 우리가 겪은 것도 이미 충분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답도 다른 사람들이 내린 답과 다르지 않은 것 같다. 이제 우리도 우리의 길을 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가습기 살균제 첨사를 겪으면서 제가 이때 청문회가 이틀간 열리는데 마지막 날 눈물을 찔끔 흘립니다. 예. 근데 이분이 홈플러스 부사장이었던 분이 저희가 맨 마지막 순간에 청문회 마지막 순간에 기업 대표들이 다 와 있으니까 국민에게 한 말씀씩 해주십시오라고 시민 대표에게 주어진 발언의 시간을 그렇게 썼어요. 오히려 기업이 국민들에게 말해야 됩니다라고. 근데 다른 분들은 그냥 뻔한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제가 기대하지 않았던 얘기를 툭 하고 해줬습니다. 제품이 아무리 잘못 만들어져도 고객의 접점에 있는 유통회사가 그걸 판매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안 생겼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신중하지 못한 처신을 했고 그것 때문에 수많은 피해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더 안전하고 유해하지 않은 상품을 만들 수 있도록 유통업체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앞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기업이 이렇게 얘기한 게 처음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2013년도에 가습기 살균제의 대책 중에 하나로 화학물질을 등록하는 정부의 그런 제도가 화평법이라고 하는 제도, 킬러 규제에 된 그 법률이 등장을 하는데 그때가 2013년 국정농단이 기승을 부리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법률을 아주 후지게 만듭니다. 나쁘게. 그러니까 모든 화학물질을 등록해야 되는데 유럽에서는 우리나라는 한 2,500개 정도만 등록하기로 이면 합의가 돼 있었고 사실은 생색내기식으로 법률이 만들어집니다. 그때 제가 기업들에게 이러면 안 되죠 라고 얘기했을 때 기업들이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지금껏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됐었는데 왜 갑자기 법을 지키라 그러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정말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것이 가져다 준 힘은 대단했었어요. 솔직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나 투명하게.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품에 무슨 원료가 들어간지 우린 다 몰라요. 왜냐하면 우린 주는 대로 쓰니까요. 그래서 제품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다 모른다는 얘기도. 그러니까 화학물질 등록이나 이런 건 정말 사치스러운 일이고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얘기를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제품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면서 제품을 만들었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반성을 전혀 안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때 최초로 제가 기업의 당사자로부터 반성의 목소리를 들은 거였어요. 그래서 이날 제가 혹시 하나의 변화가 있다면 앞으로 기업들이 제품에 뭐가 들어있는지 우린 모릅니다란 말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이날을 계기로. 근데 진짜로 제가 만나는 기업들이 이제 그 얘기를 안 하기 시작을 했어요. 가습기 살균제 첨사라고 하는 게 국민들에게도 소비자들에게도 변화를 가져다 줬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찾아온 변화는 뼈에 새겨지는 아픔인 거예요. 너 가습기 살균제 첨사 못 봤어? 그러면 그렇지. 그냥 믿어주면 안 되지 라는 걸 깨달은 거죠. 근데 전 세계적으로 변화는 언제 오는가라는 거에 대한 석학들의 답변은 뭐였냐면 바로 그러한 정치권의 존립 근거가 사라질 정도의 국민 내 불신이 형성됐을 때 변화가 시작됩니다라는 전문가로서 그 석학들이 죽어라고 일을 했지만 우리는 변화를 만들어내기는커녕 근데 국민들이 정말 분노하고 우린 아무것도 못 믿겠어라고 선언할 때 변화는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는 가습기 살균제를 통해서 그런 변화의 경험을 한 거예요. 뼈에 새겨지는 상처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적어도 세대가 교체되기 전까지. 그 경험을 하지 않은 세대가 주 세대가 될 때까지.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화학물질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살 수밖에 없는 한 20, 30년의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그 시간 동안 어디까지 변화할 것인가가 숙제인 사회가 된 거죠. 저는 놀랍게도 그 뒤로부터 기업들한테서
화학물질 제품의 성분을 확인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죠? 저희 노력하고 있어요.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기업들이. 기다려주세요. 그래서 2017년도에 기업들 하고 정부하고 국민들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서 협약을 체결합니다. LG생활건강, 애경, 뭐 여기 옥시도 그때 들어와 있었고요. 그래서 이 기업들이 전성분을 공개하겠습니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품에 뭐가 들어있는지 어떻게 알아요라고 하던 기업들이 제품의 모든 성분을 파악하고 공개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협약을 한 다음에 저를 부릅니다. 잘 생각을 해봤더니 우리끼리 전성분을 공개하면 아무도 안 믿어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전성분 공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줄 수 있겠어요? 오, 당연하지. 근데 좀 엄격하게 만들 건데 괜찮겠어? 그땐 진짜 뭐 가릴 게 없었거든요. 너무 기업들이 간절한 게 보였어요. 그리고 저하고 시민사회단체와의 대화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 협약 내에서. 그래서 제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다라고 할 수 있는 전성분 공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냅니다. 그 뒤에 찾아온 변화는요. 우리 세탁세제 성분이 그때 처음 우리가 전성분 공개했을 때 원료 수가 20개 정도였다면 지금은 80개 정도가 돼요. 그만큼을 확인을 한 거예요. 원료 물질들이 향료에만, 그러니까 세탁세제에서는 향이 나잖아요. 그 향료로만 한 3, 40개의 원료 물질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찾아내서 정부에 신고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전성분, 여러분 화장품에 뒤에 전성분 공개 적혀 있죠? 그거 보세요? 네. 그걸 보세요? 왜 봐요? 앞에 있을까 싶어요. 별로 도움은 안 되죠. 네. 너무 어려워요. 그게 실제로 국민의 알 권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알 권리이기보다는 중요한 알 권리는 뭐냐면 전성분 공개를 하는 기업이란 전성분을 확인한 기업이란 뜻입니다. 그것 때문에. 맞아요. 전성분이라고 예. 쓰여져 있는 기업. 근데 화장품의 전성분은 사실 전성분이 아니고요. 그건 좀 약간 법을 만들다 보니 약하게 만든 거고 이쪽에서의 전성분은 진짜 전성분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규제에 의한 것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민사회랑 기업이랑 합의해서 전성분 공개 가이드라인을 이제 합의를 합니다. 기업에서는 시민사회단체에게 함량만큼은 공개하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시민사회는 함량이 되게 중요한 거지만 함량까지 공개하면 레시피가 공개되는 거잖아요. 그건 과할 수 있다라는 걸 동의를 해주고 대신에 제품의 유해성이 뭔지에 대해서는 분류를 해서 같이 공개합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합의된 도구가 등장을 했어요. 놀라운 건 뭐냐면요. 시민사회랑 기업이랑 합의된 도구를 만드니까 이 도구에 대해서는 불만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어떻게든 지켜야 되는 것이라는 그런 놀라운 위상을 갖게 되더라고요. 아, 안전에는 도구가 필요하고 그 도구는 의심 대상이 아니라 서로 합의해서 흔들리지 않는 도구가 돼야 되는 거구나 라는 걸 그때 깨닫습니다. 그 다음에는 뭘 하냐 하면 전성분 공개를 그 얘기 하기 전에 요 얘기를 먼저 해야 되는군요. 이때 이제 제가 태도를 바꾼 건 이 깨달음들입니다. 화학물질이 가져오는 피해는 생각보다 너무 심각했어요. 저는 화학물질을 전공했고 수많은 암 환자들을 만나서 도와줬던 사람인데 그런 암들은 개인으로 찾아오거나 아니면 그냥 몇십 명 정도 되는 마을에서의 암이었습니다. 몇십 명도 작은 숫자가 아니지만 어떻게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피해를 줄 수 있지? 내가 생각했던 거랑 다르구나. 근데 이걸 나중에 생리대 문제가 생겼을 때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그때 산부인과 의사들을 하고 우리 연구소에서 뭘 했냐면 2주 정도
화학물질로부터 멀리 생활하는, 예를 들어 템플스테이 하는 것처럼 고기를 좀 자제하고 화장품이나 이런 거 쓰는 걸 자제하고 운동을 하고, 그래서 몸 안에 있는 걸 배출하고 덜 들어오게 했을 때 우리 몸 안에 환경 호르몬들이 얼마나 줄어드는가를 관찰을 하는데 놀라운 건 이게 뚝 떨어져요. 근데 뚝 떨어지면서 몸 안에 변화들도 오는 거예요. 뭐냐 하면 생리통이 줄어요. 그 다음에는 그 내막증 같은 거 있잖아요. 자궁내 근종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 두께들이 더 두꺼워지질 않고 어떤 사람들은 조금 줄어들기도 해요. 생각보다 우리 몸은 화학물질에 되게 빨리 반응한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피해는 생각보다 되게 크게 빠르게 찾아올 수 있고, 하지만 화학물질 문제는 인류사에서 완전 새로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레이첼 칼슨의 침묵의 봄이 화학물질 피해를 최초로 알린 책이란 말이에요. 사실 그 전에 북유럽에서는 그런 책이 또 있었대요. 근데 북유럽은 영어를 안 쓰니까 안 알려졌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도 북유럽 국가들이 화학물질 안전을 가장 앞장서서 이끌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레이첼 칼슨의 침묵의 봄이 나온 게 1962년도인가 그래요. 지금으로부터 100년도 안 된 겁니다. 그러면 어떠한 국가와 어떠한 사회가 100년도 안 된 문제에 대해서 대응 시스템을 갖춘 사례가 있을까요? 여러분, 기후위기에 대해서 국가가 우리를 지켜줄 거야 라고 생각하세요? 그죠? 당연히 아니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왜 화학물질은 100년도 안 된 문제인데 국가가 해줄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을까요? 그게 한 세대가 교체됐기 때문입니다. 화학물질 문제를 처음 경험한 세대는, 그 세대는 화학물질 문제가 새로운 문제이고 심각한 문제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부터 화학물질에 쌓여서 자라는 세대들에게는 화학물질은 항상 우리 주변에 뭔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어렸을 때 유리창 닦아라 그러면 입김으로 닦았거든요. 그리고 뭐 옛날 표현 난닝구로 찢어서 만든 걸레, 이런 걸로 닦았고요. 요즘 애들은 물티슈로 닦거나 유리 세정제를 갖다 줘야 뿌리면서 닦는 됩니다. 이렇게 돼버린 거거든요. 저 어렸을 때는 아토피란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란 집은 아궁이 쪽은 새까맣게 탔고 운목은 하얀 상태로 있었어요. 왜냐하면 바닥 장판이 종이었으니까.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종이였어요. 그 다음에 장마철마다 벽지를 오려냈습니다. 곰팡이가 들었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벽지 교체하십니까? 왜 그럴까요? 벽지가 플라스틱이니까. 실크 벽지 아닙니다. 실크 벽지면 그 비용으로 공사 못 하십니다. 실크였으면 아이들을 방에 가운데 몰아넣고 키우실 겁니다. 벽에 손 못 대게. 이게 다 플라스틱 벽지라서 뒤에는 곰팡이가 슬어도 앞으로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의 50% 이상이 공기 중 부유세균 농도가 기준을 초과합니다. 안 보이지만, 깨끗해 보이지만. 화학물질 문제는 인류사적으로 볼 때 국가가 시스템을 만들기에 너무 빠른 그런 문제라면, 저는 이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조사할 때 그 생각을 처음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뭐 그렇단 그게 이겁니다. 1940년대 2차 세계대전 때부터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체계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화학물질에. 우리도 한일 무역 분쟁 때 경험을 했죠. 한일 무역 분쟁 때 일본에서 안 팔겠다고 하니까 국내 생산 기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전쟁이 커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석유화학 공장들이 들어서기 시작을 합니다. 이걸 딴 나라에 생산하는 걸 갖다 쓰던 나라들이 자국에서 생산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는 과정에서 농약부터 보급이 커졌고
침묵의 봄이라는 책이 농약의 위험성을 알리는 책으로 등장을 했고, 인도의 보팔 참사, 화학물질이 누출되면서 수십만 명이 피해를 본 보팔 참사가 84년도에 있었고, 화학물질 관리법이 전 세계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건 1970년대, 그리고 86년에 화학사고를 관리하는 법률이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2000년대에 들어서서 유엔이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표준 분류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요. 그리고 2006년도에 유럽에서 화학물질을, 그동안은 정부가 유해성을 파악한 걸 생산자 책임의 원칙에 따라서 화학물질을 만든 기업이 독성을 등록하라라는 법률을 만듭니다. 이러면서 모든 화학물질의 정보가 파악되기 시작을 하고요. 그로부터 5년 뒤 우리나라에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일어났고요. 불산 사고가 났고 법이 제정됐습니다. 얼마나 짧은 시간 동안에 이루어졌는지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나라만 참사를 겪었을까요? 얘네는 참사 없이 법을 만들었을까요? 그게 아니죠. 참사의 대책으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 일본의 참사는 뭐가 있었을지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래요. 이따이 병, 미나마타병. 그게 화학물질로 인한 일본의 참사였구나. 그죠? 일본은 그래서 미나마타병을 겪은 나라이기 때문에 수은에 대한 국제 협약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임지는 거죠. 사고의 경험이 그 사회에. 제가 일본에 가서 중일 전쟁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식민지 때, 중일 전쟁 때 일본군 간호장교였다가 탈출을 해서 중국군에 결합을 해서 싸움을 하다가 지금 일본에 살고 계신 할머니를 그 그룹을 뵈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그룹이 지금도 하는 일은 뭐냐면 731 부대를 전 세계에 알리는 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겪은 사람들의 몫이라는 게 있고, 그 겪은 사람들의 몫에 따라서 제도가 좋아지는 걸 보고 다음 참사를 겪은 우리가 이걸 보면서 다음의 길들을 만들어내면서 인류는 차곡차곡 경험을 쌓아가는 중일 뿐입니다. 전 세계가 경제성장의 수준에 따라 제각각 참사를 겪어왔을 뿐이다. 이 깨달음을 얻은 다음부터는 제가 정부에게 욕을 안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뭘 못하는지에 대한 얘기도 안 하고요. 아, 우리 이런 거가 좀 잘 안 됩니다. 그러면 당연하죠. 그걸 우리가 잘할 수 있었다면 우리나라가 아니죠. 우린 이제 화학물질 관리를 이제 시작하는 나라일 뿐이잖아요. 라고 얘기를. 그래서 제가 환경부에 모든 화학물질 관리와 관련된 모든 위원회 위원이 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다 시민사회단체 후배들에게 이제 물려주는 중이니까. 저는 거기 다 들어간 이유는 제가 들어가서 다음 사람이 들어갈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들어간 거였으니까요. 근데 어쨌든 근데 정부에서 저를 잘하는 사람들은 기분이 좋다고 말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욕을 하지 않지만 이 친구가 우리에게 욕을 안 하는 거는 우리에게 기대하지 않기 때문이야 라는 걸 잘 알고 있거든요.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아요. 우리 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지 맙시다 라는 게 요즘 제 얘기거든요. 그분 정부에게 하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2019년도에 제가 다른 나라의 사례들을 다 정리를 하면서 이젠 정부에게 시민들이 우리도 정책을 생산할 거야. 너희만 위원회를 만드는 게 아니야. 우리도 위원회를 만들 거고 너희와 기업들을 초대할 거야. 그래서 우리가 만든 의제로 토론을 할 거야. 왜냐하면 정부는 법률에 따라서 법정위원회라고 하는 걸 둡니다. 그 법정위원회는 법을 개정하거나 이럴 때 의결을 하는 기구이고요. 그리고 5개년 국가계획을 수립합니다. 종합계획을. 아주 중요한 일들을 하는 위원회인데 누가 위원인지도 공개가 안 되고 회의록도 공개가 안 됩니다. 저는 그 위원회 안에서 우리 회의록은 제발 공개하는 게 어떨까요? 라고 안건을 제안을 하면
어떻게 답이 돌아오냐면 허심탄회한 토론이 회의록을 공개하면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봤던 허심탄회한 토론은 뭐냐면 기업이 저도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뭐 이런 얘기들이었습니다. 공개 안 할 게 하나도 없는데, 예? 그런데 그렇게 좁은 공간에서 공개되지 않는 형태로 이런 위원회들을 운영하는 게 정부에게는 너무 편한 방식인 겁니다. 토론을 하고 의견을 물어서 논쟁이 발생되고 자기들도 잘 모르는 주제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되고 답을 찾는 그 지난한 과정을 겪지 않고 그때 빨리빨리 답을 내리고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는 위원회를 비공개하고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게 정부에게 좋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정책이 좋아질 리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위원회를 바꾸고 싶었지만 위원회 안에서 바꾸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바깥으로 나와서 뛰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시민사회 단체들과 제가 공부를 하면서 우리나라의 상황을 진단하고 우리가 선언을 하자라는 얘기들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핵심 문제는 지속가능한 성장이라고 하는 걸 국정 철학이 소화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걸 인정해야 된다. 기업과 정부의 책임과 역할이 잘못돼 있다. 정부는 기업의 뒷바라지만 하려고 하고 기업은 우린 못하겠으니 정부가 도와줘야 돼요 라고 손 놓고 누워있다. 근데 유럽연합은 기업이 화학물질로 돈을 버는데 독성 정보는 기업이 생산해야 됩니다라는 단호한 생산자 책임, 원인자 책임의 원칙을 구현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언제까지 세금으로 기업이 해야 될 일을 대신할 건가? 화학물질 관리가 뭔지에 대한 개념 정의가 잘못돼 있다. 지방정부 역할이 소극적이어서 화학사고 관리를 못한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불산을 취급하는 동네가 있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이런 게 정보 공개가 되니까 주민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장님이 화가 나서 군청을 찾아갑니다. 어이, 과장님 일로 와봐요. 우리 불산이 때문에. 아, 불산 있습니다. 야, 이 사람들이. 그럼 비상계획 같은 거 있지? 갖고 와봐. 그러면 과장님이, 우리 저기, 오계장 어디 갔어, 오계장? 출장 갔습니다. 담당자가 출장 갔어. 이장님 미안한데요. 일주일 있다 오셔. 이거 지금 사실 요새 우리가 사업장 나갈 일이 많어. 일주일 있다 오시면 계획 딱 보여드릴 수 있는. 가시면 업무 정지하고 일주일 동안 계획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장님이 오셔서 계획 그러면 여기 있어요. 있네. 이 사람들이 훈련했어 안 했어? 미안 우리가 훈련을 못했어. 이러면서 넘어가는 게 지금까지 우리 모습이었습니다. 지방정부에 불산 있는 동네에 지자체의 담당자가 없습니다. 화학사고를 처리하는, 났을 때 그거에 대해서 주민 대피 명령을 내려야 된다거나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담당자가 임명돼 있질 않습니다. 2019년도의 얘기입니다. 지금은 제가 지금까지 만난 지자체가, 그러니까 이런 담당자를 만들어내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만든 게 28개가 넘어섰으니까요. 이제 많이 달라졌죠. 올해도 4군데 이제 시작하는데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다음에 시민 참여와 공동 결정이 형식적으로 되어 있다. 시민들이 참여를 하고 있지 못한다. 정책 결정에. 그 다음에 우리도 문제가 있다. 시민사회가 안전에 관한 모든 역할을 정부에 위임하면서 자신의 고유 역할을 찾지 않았다. 무슨 얘기냐? 정부가 하는 일에 비판은 하지만 어디로 가야 될지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근데 국가가 안전을 책임질 정도로 준비가 안 돼 있다면 시민이 원하는 만큼만 가는 거고 욕안 먹을 수준만큼만. 근데 정부가 만든 정책을 욕을 바가지로만 하고 어디로 갈지에 대한 얘기를 안 하고 있으니 똑같은 짓을 하고 앉아있다. 우리도 이제부터 우리는 우리의 정책을 스스로 만들고 어디로 가자란 얘기를 시작해야 된다. 기업의 중과실을 강력하게 처벌하는 제도가 없다. 중과실은 고의적으로 일으킨 사고 또는 위험할 거다라는 경고가 있었는데도 무시한 사고들. 근데 제가 빨간색을 여기 쳐놨잖아요.
나머지는 아직 안 바뀌었습니다. 많이 안 바뀌었어요. 근데 빨간색은 확 바뀌었죠. 이건 뭡니까 이거? 맞아요. 중대재해처벌법. 저는 그런 법률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빨리 만들어질 줄 몰랐어요. 정말 우리나라는 다이내믹 코리아가 맞아요. 엄청나요. 아니에요. 중대재해처벌법가 별로 효과가 없다라고 언론 보도 많이 나죠. 근데 그거는 한편으로는 기업들이 내는 보도예요. 중대재해처벌법 효과도 없는 법률 왜 이렇게 강력하게 만들어서 힘들게 하냐. 완화하자는 얘기예요. 그거는 사실은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사망이 안 줄고 있는 건 중대재해처벌법 때문만이 아니라 실제 사망이 줄어들지 않는 어떤 구조적인 문제들이 있기도 한 겁니다.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져서 아직 본격적 처벌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형 건수가 한 건밖에 없잖아요. 그 수준을 조금만 높이면 확 달라집니다. 지금 기업들에서 화학사고가 나는 결정적 이유가 뭐냐면 규정이 있는데 규정을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안전환경 담당자들보다 생산 임원의 힘이 더 커서 안전환경 담당하는 임원한테 너는 우리 기업 직원이 아니야. 너는 정부 편에서 우리를 못 살게 굴려고 그러는 나쁜 놈인 것 같아. 라고 구박을 합니다. 그러면서 규정 안 지키고 현장에서 막 빨리 생산하도록 이끌어낸 일을 하고 주로 그렇게 분위기가 확 가는 기업들에서 큰 사고들이 났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있는 규정만 지켜도 이제 사고 안 나는 나라가 될 수 있는 수준에는 도달했죠. 이건 국정 철학부터 통치권자가 강력한 오더를 줘야 되는데 그건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가 되게 중요한 문제일 수 있는 거죠. 이건 뭐냐면요. 제가 깜짝 놀란 건데 2019년도에 저한테 찬스가 찾아옵니다. 우리가 이런 고민을 막 하고 있는데 환경부가 우리를 찾아옵니다. 환경부가 너무 힘들어 죽겠다는 거예요. 그때 화평법, 화관법, 지금 킬러 규제처럼 언론 공격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사실 약간 섭섭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본인들이 시민의 편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기업만 만났습니다. 화학물질 관리와 관련해서. 그때 저는 그럴 수도 있지. 그러니까 어차피 그러니까 대통령이 누가 되고 어떤 정부가 들어선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갑자기 확 좋아질 일은 없는 거니까 우리 길을 그냥 가는 게 맞아라고 생각하면서 이때 바깥에다가 위원회를 만들고 건방지게도 정부와 기업들이 좀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든 의제들을 가지고 토론하는 자리들을 막 만들었습니다. 바깥의 위원회라고 우리는 불렀죠. 근데 그래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때 환경부가 찾아오면서 언론 플레이가 너무 심해서 규제 흔들기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사회가 목소리를 좀 크게 내주시죠. 우린 한 번도 목소리를 작게 낸 적이 없어요. 여기서 더 크게 내면 우리 죽어요. 그럼 어떡할까요? 왜 당신들은 당신들의 문제를 몰라요? 위원회가 문제인 거잖아요. 저 언론에 기사 내는 사람들 다 어디예요? 경제단체 소속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지금 이 기사 터뜨리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 위원회에서 저거 다 결정한 사람들이잖아요. 저런 이중 플레이를 내비두고 있는 거 부끄럽지 않으세요? 우리 이제 이거 바꿔볼 생각 없어요. 근데 그때 그 공무원이 된 거에 대한 자괴감을 집단적으로 느끼고 있었던 환경부에서 그냥 한번 해볼까? 그리고 그때 좀 괜찮은 분들이 이제 과장을 맡고 있어서 진짜 한번 해봐요? 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바꿀 수는 없으니까 위원회에 가기 전에 이해 당사자들과 충분히 토론을 한 다음에 위원회로 보내는 공론장을 투명하게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요? 라고 제안을 했고 물론 그건 제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라 유럽에 있는 위원회들을 이미 제가 연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속성을 따다가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약간 변형시켜서 제안을 한 거죠. 그래갖고 두 가지 주제를 2020년도에 합의해서 운영을 합니다. 하나는
환경부가 원했던 거. 유해화물질 지정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거. 이걸 자기네들이 추진하면 규제 완화라고 욕먹을 거거든요. 근데 시민사회가 같이 얘기를 해서 합리적으로 바꿔달라. 오케이? 할 수 있어. 근데 그러면 나도 주제를 하나 제안할게. 시민사회에서는 화학안전 정책의 시민 참여 공동 결정이라는 주제를 할 거야. 이제부터 정책은 환경부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야. 이해 당사자들과 함께 충분히 토론해서 함께 결정하는 거야. 법 개정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 국가 계획도 그렇게 수립해야 돼. 어때? 그러면서 이 공론장을 운영하는 것과 관련된 것들을 할 기회를 맡게 돼요. 2020년도에. 그리고 그 얘기를 먼저 드릴게요. 이렇게까지 뒤로 가는 거였나? 이겁니다. 그 화학안전 정책 포럼이라고 하는 게 2020년도에 준비를 해서 21년 운영되고 22년, 23년 올해로 세 번째. 그리고 그 킬러 규제들 있잖아요. 화관법, 화평법 개선해야 된다라는 거. 기사 잘 보시면 민산관이 의논해서 환경부가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뒤에 슬쩍 붙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미 킬러 규제란 말을 나오기 전에 여기서 제도 개선안을 다 합의를 했습니다. 산업계 들어와 있고 시민사회에 들어와서 주고받기를 이미 다 끝내놨습니다. 산업계가 불편한 것 중에 우리가 들어줄 건 들어줬고요. 우리가 원했던 것 중에 꼭 돼야 되는 것들을 따내서 규제를 더 좋게 만드는 쪽으로 작업이 끝난 상태입니다. 그걸 킬러 규제란 말로 이렇게 또 터뜨린 건 뭐냐면 내년 총선의 준비. 그러니까 정치적인 지형을 유리하게 만드는 것. 두 번째는 경총과 전경련 같은 경제단체들이 국정농단 때 해체 위기에까지 놓였었죠. 실추된 위상을 확보하기 위한 정치적 작업을 하는 것. 그래서 너희는 그렇게 해라. 우리는 제도 개선은 우리 걸로 간다라고 해서 이게 지금 국회 쪽으로 제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포럼은 언제 한번 운영 규정을 홈페이지에 오면 다운로드 하실 수가 있는데 위원회나 민주적 참여, 시민의 참여, 정책 참여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운영 규정은 정말 연구할 만합니다. 이 운영 규정은 1년간의 토론을 통해서 운영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참여란 뭔가? 참여란 공동 결정을 전제한 것이다. 소통이란 뭐냐? 참여를 포함하되 꼭 함께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의견을 묻는 것까지도 포함되는 게 소통이다. 그럼 우리가 참여라고 얘기하는 순간 우리는 함께 결정한다라고 하고 결정을 위한 프로세스를 이렇게 운영한다. 그럼 참여에 의한 토론 결과는 어떻게 정책에 반영됐는지를 이해 당사자들한테 피드백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담겨 있는 운영 규정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우리는 더 이상 우리는 이 포럼의 손님이 아니자. 이건 모두의 포럼이고 우리는 이 포럼의 주인이다라는 선언을 합니다. 22년도에 산업계 단체들, 대한상공회의소, 석유협회, 전경련, 경총 뭐 다 들어와 있죠. 그다음에 이건 시민사회 단체. 여기 불교 환경연대 정도 이름 올리셔도 좋을 것 같긴 합니다만 꼭 안 그래도 됩니다. 화학물질에 뭐 여기 있는 거면 충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렇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재밌는 건 유럽연합은 이해 당사자는 단체만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개인에게도 열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회는 아직 산업계도 업종별 협회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요. 시민사회 단체가 모든 시민들을 포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난 이해 당사자입니다라고 신청하고 등록해서 활동할 수 있고 토론에 자료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시민사회, 산업계, 정부 4명씩의 기획위원을 동수로 둬서 운영하고 있고 매 회의마다 산업계, 시민사회, 정부가 번갈아 가면서 사회를 봅니다. 그리고 저는 저 포럼의 운영기관의 책임자입니다. 그래서 주제가 이런 식으로 흘러와서 이제 법제도 개선까지
만들어내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주제들로 이젠 발암물질 관리 쪽으로 새로운 의제를 만들어서 움직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실험이어서 이미 다른 나라에 한국의 화학안전정책 포럼이 소개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민주적 실험이 놀라운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래서 함께 법 개정을 하고 국가 계획을 함께 수립하는 거를 해본 나라는 손에 꼽힐 정도입니다. 이제 거기에 한국이 올라가게 됐다. 이렇게 되면 환경부는 사실 그리고 좋은 기업들은 노력하는 기업들은 규제가 일관되길 원합니다. 규제 흔들기는 사실은 경제단체들이 진짜 경제단체들은 그런 일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규제 때문에 이미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약해지면 그러면 내부에서 그 투자를 한 사람들이 비판을 받습니다. 어차피 규제 안 지키면 되는 거였는데 왜 지키자고 그래서 그러면 다른 정부가 들어왔을 때 규제가 들어오면 또 안 지키려고 그러다가 사고 내고 잡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일관된 규제가 등장해서 똑같은 원칙으로 그냥 투자할 수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게 가장 합리적 기업들입니다. 그런 기업들의 목소리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있고 우리는 규제를 없애자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포럼에서는 규제 완화는 금지어입니다. 규제 내실화라고 부르자라고 합의했습니다. 완전히 다르게 가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정책을 만들면 함께 목표를 만들고 지금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워크숍을 했는데 스티커 워크숍을 했습니다. 이 기업하고 정부하고 시민사회가 모여서 칠판에다가 포스트잇 붙이면서 우리는 이런 게 원칙이었으면 좋겠어. 막 이런 거 토론하고 그래서 원칙 문건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원칙에 기반해서 이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건데 그러면 함께 국가적 목표를 만드니까 이게 환경부 정책의 정당성의 근거가 됩니다. 국민들이 믿어줄 수가 있는 거죠. 정책 수단들에 대해서. 함께 그 수단을 결정한 거니까. 그리고 시행착오를 경험하고 보완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가장 두려웠던 게 이겁니다. 작은 실수라도 하면 득달같이 물어뜯습니다. 우리나라는. 저도 그랬었고요. 근데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함께 결정했으면 실수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와 우리가 예상 못한 문제가 발견됐어. 너무 기쁘지 않니? 이건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라고 의논하는 게 새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는 힘입니다. 시민사회는 그런 리더십을 어떻게 갖출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고 준비가 되어서 정부를 끌고 갈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다면 정부가 뭘 내놨을 때 욕을 하는 게 아니라 야 우리 이런 거 힘들지만 가볼래? 가보지 않을래라고 꼬실 수 있는 시민사회가 필요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는데 그런 게 말이나 되는 소리를 해라라고 욕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문재인 정부 때 준비했으니까 가능한 일입니다. 윤석열 정부 때 법을 지켜낼 수 있는 거고요. 저는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대통령을 만날 생각이 없습니다. 이해 당사자들이 토론하는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에서 나온 결정대로 정부가 받아서 정책을 만들기만 하면 우린 좋은 곳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하지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에게 좋은 길로 가자라고 읍소할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제 자리가 변화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이게 최근에 있었던 워크숍 자리입니다. 여기가 시민사회, 여기가 기업, 여기가 이제 정부, 여기는 우리 이제 연구소 자리, 저쪽은 전문가 자리. 이렇게 해서 소그룹 워크숍을 하면서 원칙을 우리나라에서 합의하는 저렇게 낄낄거리면서 막 칠판에 붙이고 그러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아마 그 자료에 여기 있을 거고요. 제가 띄워놓긴 했었는데 아마 여기까지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8시 25분 여기서 시민참여와 공동결정이 형식에 그치고 있다. 시민들은 이제 더 이상 바깥의 위원회 안 만든다. 그거 만들어봐야 소용도 없고 그냥 이 포럼이란 공론장을 잘 지켜내는 것. 사실 위기가 있습니다. 올해 국회에서 우리가 만든 법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포럼 무용론이 제기될 거고
산업계의 소수 경제단체들이 포럼이 없는 거를 원합니다. 자기들도 쥐고 흔들 수가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포럼이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근데 저는 이 경험이 사라지진 않는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지금 산업계 위원들이 너무 걱정하면서 저한테 어떻게 하면 좋죠? 라고 물어올 때 그들도 이제 이런 정치적인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건 알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물어올 때 당신 잘못 아니니까 어떤 우리의 상황이 닥치더라도 자책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 다시 손잡을 수 있을 때 다시 합시다. 라는 얘기를 되게 편하게 하고 있는 중이죠. 모르겠습니다. 화학물질 분야는 확실히 마이너인 것 같아요. 아주 소수들이 운동해도 되는 영역.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개량적이고 타협적으로 움직이는데 제가 욕을 안 먹거든요. 어떤 견제도 안 들어오는 거 보면 화학물질은 세상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요 정도로도 지킬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우리가 모든 문제를 모두 나서서 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닐까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민주적으로 시민이 참여하면서 뭔가를 바꿀 수 있는 경험이 궁금하시다면 포럼 홈페이지나 이런 데들을 들어가서 보신다면 좋은 경험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저는 어쨌든 2019년도부터는 확고하게 한방향을 지향했는데요. 우리 스스로가 달라져야 되고 우리 스스로가 멋있어지면 세상은 멋있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걸 가르쳐준 친구가 이 친구이기도 합니다. 제가 너무 이제 자신감에 막 차가지고 정말 이 초심을 잃었을 때, 그러니까 스웨덴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스웨덴 화학물질청하고 만나서 뭘 의논할 일이 생겨서 거길 가는데 제가 항상 갈 때 저는 운동하는 사람이니까 운동하는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은 세력을 키우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 세력을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키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민사회 사람들을 데리고 거길 갑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시민사회 단체들 만나게 해주고 교류하게 해주고 그래서 저는 그냥 형식적으로 가서 이제 얘기를 듣고 있는데 이 친구가 니네 한국에서 정말 대단한 애들이 왔다면서 근데 우린 되게 소프트한 일을 해. 부끄럽지만 우리 일을 소개할게. 그냥 예의상 한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노르딕 스완라벨이라고 해서 백조 마크인데 정말 좋은 친환경 제품들의 인증 마크입니다. 덴마크 정부가 환경 호르몬 없는 제품 사서 쓰세요라고 할 때 꼭 뒤에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가 이 백조 라벨 있는 거 확인하고 사세요라고 부모들한테 안내합니다. 생리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없는 게 없습니다. 정말로 충분하게 인증 제도가 만들어져 있는데 이 SSNC라는 이 단체에서 제비표 라벨을 생전 듣도 보도 못한 브라밀리오발이라고 하는 제비표 라벨을 운영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혼자 중얼거렸어요. 야, 니네 진짜 회원이 그 작은 나라에서 회원이 500만인가. 그러니까 말이 안 되더라고요. 니넨 돈이 남아 도는구나. 어떻게 이런 것까지 하냐? 백조 라벨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근데 우리 통역이 너무 열심히 일을 해서 그걸 번역을 해서 이제 전달을 한 거예요. 이 친구가 눈빛이 싸늘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실망한 거죠. 저에 대해서. 그러면서 저한테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당신의 기준하고 국가의 기준이 같습니까? 전 언제나 국가보다 앞선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백조라벨을 존중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보다 더 기준이 강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쟁하는 기준을 만들어서 전체적인 기준을 높이는 데 싸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시민이 앞서 나갈 때 국가는 부끄러워하면서 따라오는 걸지도 모르고 국가와 경쟁할 수 있는 시민 주체가 있을 때 사회는 수준이 높아지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그때서야 사실은 진짜로 하게 된 것 같고 그 뒤로부터는 제가 흔들리지 않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우리가 기업과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고 시민 참여를 통한 공동결정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정부로부터 독립된 시민안전 기준을 제시하자. 화학물질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주체들이 있다면 누구라도 우리는 손을 잡겠다라는 시민정책의 원칙을 공표합니다. 공표라고 해봐야 아무도 안 들어줬으니까 우리끼리 한 거죠.
하지만 저걸 만든 다음에 포럼이 만들어졌고 많은 변화들이 그 이후에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시민 비전으로 공표한 거고요. 그러니까 현실 인식을 잘했으니까 화학물질 피해 가능성은 제로가 아니지만 가습기 살균제와 같은 참사를 다시 반복하지는 않는 사회를 만든다. 이걸 우리의 미션으로 생각하면서 저런 것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2023년이 아직 안 갔으니까 작년 말에 저는 그래서 우리는 변화를 정말 만들고 있는 걸까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시작된 자발적 협약은 이제 전성분 공개를 넘어서서 원료 안전성 평가라는 거에 도달했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기업이 제품에 수많은 화학물질을 쓰는 게 확인된 거예요. 그러면 너네는 이 원료들을 어떻게 선택하니? 그리고 제품의 안전이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검증하니? 질문을 했더니 유독물질이 없으면 되는 거 아닌가? 오, 유독물질은 정부가 알게 된 유해성 있는 것 중에 일부에 대해서 유독물질이라는 이름을 붙여준 것이지. 그래서 발암물질 중에서도 유독물질 아닌 것들이 있거든요. 유독물질이 있냐 없냐는 중요한 게 아니지. 그건 우리도 알아요. 근데 다른 방법이 없잖아. 아, 그 옛날 같았으면 욕을 바가지로 했겠죠, 이때. 방법이 없다니. 방법을 만들어야지. 근데, 아, 맞아. 방법이 없겠구나. 그럼 우리 방법을 만들어 볼까?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원료를 평가하자. 그래서 원료를 1등급부터 4등급까지 평가를 해서 1등급은 원래 좋은 거지만 제일 나쁜 걸 1등급이라고 우리는 부르기로 어쨌든 약속을 해서 1등급은 발암물질이야. 쓰지 않는 거야. 2등급은 조심해서 써야 돼. 3등급부터 4등급은 괜찮아. 이렇게 해서 1등급을 안 쓰는 걸 합의를 합니다. 그리고 원료 안전성 평가를 하기 시작을 해서 지금 2100개 정도의 원료에 대해서 등급을 매기는 단계까지 왔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원료가 좋은 건지 무슨 원료가 나쁜 건지를 알고 쓰는 그런 단계에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그걸 한 다음에 뭘 했냐? 결과 공개하는 방법을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는 우수 제품을 녹색 소비자연대 여기 바로 옆에 있는 동네인데요. 거기에서 화학물질 저감 우수 제품이라고 하는 걸 심사 기준을 만들어서 인증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해성이 낮게 만든 제품을 시민들에게 알려주는 일을 시작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확실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기업과 시민사회와 정부가 오랜 토론을 거쳐서 공동으로 안전의 기준과 도구를 만들어내면 그 도구는 작동합니다. 그리고 그 도구는 불신이 제기되지 않고 의혹이 제기되지 않아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가게 힘을 줍니다. 그런 도구를 우리는 여러분이 혹시 관심 갖는 영역이 있으시다면 그 영역에 있어서 공공성이 있는 문제 해결의 도구는 있는가라고 질문을 한번 던져보십시오.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지금 이게 그래서 작년에 화학물질 저감 우수 제품 선정된 거 행사하고 그러는 거고요. 이게 더 세이프 라이프라고 하는 홈페이지를 이제 정부에서 운영하지 않고 우리에게 운영권을 줘서 이 협약의 내용들을 소개하는 홈페이지를 만들었으니까 생활학 제품에 대해서 알고 싶은 분들은 여기 들어와서 보시면 여기에 뉴스레터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메일로 한 달에 한 번씩 뉴스레터를 받아보시는데 되게 재미있는 소식들 많이 전달해 드립니다. 이거는 얼마 전에 여수에서 모여서 기업들, 시민사회단체, 정부가 모여서 내년도에 지금 현재 한 40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거든요. 내년도 이후에 한 500개 정도로 참여 수준을 높였으면 좋겠다. 이제 시장을 바꾸자.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생활학 제품 시장을 만들어 보자. 그러려면 중소기업들까지 다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연구소는 거기서 뭘 하느냐? 우리 연구소가 되게 경제적으로 어려웠었는데요. 카카오의 김범수 씨가 개인 재단을 만들었어요. 근데 거기서 30억을 줬습니다. 하고 싶은 걸 하세요 그러면서. 그래서 우리가 그 중에 좀 몇 억의 돈을 들여서 개발자를 3명을 모셨고 그 개발자들과 함께 이 협약을 지원하는 IT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들이 들어왔을 때 전성분 공개를 자동으로 할 수 있고 원료 안전성 평가 정보를 우리 회사 제품에 연동을 해서 내 제품에 무슨 원료가 있는지를 무슨 등급 원료가 있는지를 자동으로 알게 해서 1등급 원료 안 쓰게 만드는 일을 순차적으로 해낼 수 있는 아주 쉬운 시스템을 개발하는 작업을 지금 착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부가 돈을 주기 전에는 이런 걸 못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돈을 만들어서 우리가 먼저 달려가면 정부가 언젠가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협약을 국민과의 약속으로 바꾸자. 지금까지는 정부와 기업과 시민사회 사이의 약속이었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생활학 제품 시장을 만들겠습니다라고 국민에게 약속을 하자.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겠다는 기업들을 더 모아서 이 노력하는 데 이름을 올려야 노력하는 기업, 협약에 들어와야 좋은 기업이다라는 평가를 받아보자. 그럼 국민들은 너무 쉽게 알 거다. 어떤 제품을 사면 좋은지. 그 판을 지금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화학사고는 여기 점 찍은 동네들이 제가 다니면서 반드시 담당자를 만들기로 각오한 60개 지역입니다. 저 중에 반을 돌았습니다. 그래서 1년에 저랑 1년에 4군데씩 신청을 해서요. 환경부 사업으로 4군데 지역에 제가 갑니다. 그래서 담당자를 만드는 법, 시민들과 대화하는 법, 비상계획을 수립하는 법 이런 걸 하나하나 토론을 하면서 세팅하는 작업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요건 영상이니까 보기 아파서 그러는 거 절대 아닙니다. 이건 아까 그 홈페이지고요. 영상 미리 찾아놨으니까 조금만 보실게요. 인간이 모든 사고를 예방할 수는 없고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는 사회도 상상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갑자기 화학사고가 발생하게 된다면 이 사고를 안전하게 통제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화학사고 정치학 박사입니다. 사회의 안전성을 체크할 수 있는 화학물질에 관심이 있는. 이에 따라서 환경부에서는 2016년부터 지역 대비 체계를 진행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대비 체계는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역할들을 해야 될 것인지, 현장 수습을 제외한 예방과 대비, 대응과 복구에 대한 역할들을 준비하고 여기에 대한 체계적인 활동들을 규정해 주는 것이 지역 대비 체계입니다. 화학사고 지역 대비체계 우수사례 격진대회는 그동안 저희가 16년부터 지역 대비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고 담당자의 역량도 키우고 지자체의 역량도 키우기 위한 공유의 자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올해 처음으로 해보니까 그래서 각자 처해 있는 게 좀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지자체들이 청사진으로 삼을 만한 종류들이 많구나라는 것을 좀 느꼈습니다. 즉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지역 대비 체계를 어떤 식으로 확산시켜야 될 것인지에 대한 주 고민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고민들을 하는 데 있어서는 평가 혹은 우수사례 경진대회가 단순히 지자체를 줄세우기식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지자체가 어느 정도 지역 대비 체계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고 어떤 지표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가를 판단하고 거기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역할들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제2기의 지역 대비 체계를 만드는 형태의 어떤 준비 단계로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좀 역할들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보통 공무원분들이 참여하는 행사가 굉장히 조용한데요. 대상이 발표되니까 청주시 공무원분들이 방송 직원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상을 누가 받는다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보통은 이런 경진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진행되어 왔던 과정을 점검하고 복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귀를 뒤에도 해야지 있는데요. 이건 화학사고 지역 대비 체계 뭐 우수사례 경진대회라고 검색하시면 볼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이런 지역 대비 체계가 예. 우리 같은 일반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어떤 영향 같은 게 있나요?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정말 전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2012년도에 구미에서 불산 누출 사고가 났잖아요. 그리고 나서 2013년도에 화학물질 안전원이란 조직을 만듭니다. 화학사고를 전담하는 조직이요. 근데 이 조직이 가져온 변화는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소방청으로 119 신고들이 다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 신고 내용을 전산적으로 분석을 합니다. 이 조직에서. 그러면 화학사고가 될 만한 거, 예를 들어서 염소가스 이런 거가 있으면 찾아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119 상황실로 가는 정보들을 중간에 받아서 화학사고일 가능성이 있는 걸 빨리 찾아내서 자기네들 환경부 대응도 시작하고 지자체에 이거를 알려줍니다.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요. 위험상황 공유 앱이라고 지자체마다 2명의 담당자가 이 어플을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화학사고가 나면 10분 내에 지자체 담당자가 아는 나라가 됐습니다. 사고가 났다는 걸. 문제는 10분 내에 알아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는 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지금 소방과 지자체 담당자들이 의논을 해서 주민 대피 명령이 필요하다는 걸 어떻게 판단할까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위원회를 만들고 시민 대표들을 그 자리에 모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위험한 지역은 비상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시민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나중에 훈련을 할 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만들어내는 중입니다. 혹시 서울에 살고 계십니까? 경기도요. 경기도면은 일산이요? 그러면 일산은 그렇게 공장이 많지는 않잖아요. 네. 경기도가 전국에 사고가 제일 많이 나는 건 경기도 땅덩어리가 넓어서인 것 같고 서울 주변으로 공장이 많으니까. 그래도 일산은 사고 별로 안 나는 그런 동네인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장지대가 많은. 그럼요. 화학물질 취급 시설들이 많은 곳에서 주로 그런 이렇게 대응들이 시작이 됐고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왜 해요라는 질문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거제시하고 몇 군데에서 이제 사업을 저랑 같이 하게 됐는데 저희 꼭 뽑아주세요. 저희 하고 싶습니다. 이제 이런 단계까지는 왔죠. 그러니까 근데 저게 2016년도에 시작했거든요. 제가 하는 거버넌스들이 대부분 7년이나 8년 정도가 유지된 것들입니다. 이제 그 정도 한 5년이 지나야 성과가 보인다. 그리고 제가 하승우 박사 아까 화면에 나왔던 분 공공성이라는 책도 지은 사람이고 되게 좋은 제가 사부로 모시는 저보다 한 살이 어립니다. 근데 이제 사부님 이러면서 항상 가르침을 받는데요. 정치학 박사니까 제가 정말 몰랐던 것들을 많이 깨닫게 합니다. 특히 이 포럼을 할 때요. 시민사회단체에서 제일 고민했던 건 대표성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시민들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지? 우리가 뭘 결정할 수 있지? 두려운데? 근데 하승우 선생이 우리한테 뭐라 그랬냐면 대표성이 어디 있어? 그건 원래 없어 라는 걸. 니네들이 투표를 할 거야? 그래서 화학안전정책 포럼에 시민들이 누구 참여하든지 국민 투표할 거야? 그런 거 아니잖아. 그러면 대표성은 없어 원래? 그러면 대표성이 없으면 뭘 만들어야 돼? 투명해야 돼. 누가 어떻게 결정했는지를 모두가 알아야 돼. 그 다음 개방되어 있어야 돼. 내가 이해 당사자인데 너희는 내가 가진 이해를 모르는 애들인 것 같아. 그러면 직접 와서 말할 수 있어야 돼. 그러면 내가 대표 선수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도 발언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어. 투명하게만 운영하면 실수는 바로잡을 수 있어. 결정할 수 있어야 돼. 이게 민주주의야. 대표성은 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개나 줘버리라 그래 라고. 어쨌든 이건 정말 우리한테 큰 가르침이었습니다. 시민사회단체가 정부랑 뭔가 결정을 하려고 할 때 저도 위원회에 있을 때 결정할 때 두려웠던 건 제가 결정하고 나서 이게 왜 이렇게 결정됐는지를 아무도 모른다는 것 때문에 제가 두려워했고 그래서 저는 정부 회의 가면 일지를 쓰고 자료를 만들어서 클리어 파일에다가 다 해가지고 뒤에 다 보관을 해놨었습니다. 2013년도부터
2021년까지 저한테는 그 빼곡하게 회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2021년도에 이걸 중단하는데요. 투명하니까 이제 제가 가는 모든 회의가 공개되니까. 그러면 저는 어떤 결정도 내리는 게 이득입니다. 왜냐하면 결정 내리고 실수해 보는 게 더 좋은 걸 만드는 방법이다라는 걸,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걸 아니까요. 근데 결정을 두려워합니다. 이 포럼은 시민사회에게 결정을 두려워하지 마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중입니다. 아까 이건 말씀드렸죠. 그래서 저는 기업과 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바로잡는 걸 이제 의제로 다루고 있고요. 이것도 다루고 있고요. 지방정부의 역할을 이제 조금 세우려고 하고 있고요. 시민사회는 이제 영향과 영향력을 다르게 만들려고 나서고 있다. 이거는 아직도 안 되고 있다. 특히 저건 대통령이 되게 중요한 것 같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 저희 아버지는 한 번도 그 국힘 쪽을 안 찍으신 적이 없는 분들이어서 어머니 제가 정말 요새 힘드네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정치적인 성향에 대해서 제가 개입한 적이 없었는데요. 이번엔 정말로 어머니 많이 힘듭니다. 제발 다음번엔 도와주세요. 라고. 어쨌든 저는 지금까지의 경험을 통해서 한 가지만큼은 가습기 살균제라는 참사를 겪었을 때 인류로서 역사적인 각성이 있었던 것 같다. 한국 사회에 있는 화학물질 활동가들에게 우리는 참사를 겪었다. 우리는 달라져야 한다. 우리가 달라지지 않으면 이 참사는 우리 사회에 또 반복된다. 그럼 우리는 활동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게 되게 달랐던 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세월호 참사를 겪고 나서 세월호 이전과 세월호 이후는 달라야 한다라는 목소리는 있지만 누가 다르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근데 나라가 달라지기만을 바란다면 그건 될 리가 없는 거죠. 사실 세월호 참사를 먼저 겪었기 때문에 화학물질 분야에서 이렇게 움직임을 가진 겁니다. 달라지는 나라는 달라지는 시민이 만드는 것뿐이지 달라지기를 기대하고 앉아 있으면 참사는 또 반복돼. 이태원 참사는 그 증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늘어난 비와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돌아가신 건 기후위기를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정부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런 재해들을 더 많이 겪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반성하지 않고 있으니까요. 근데 화학물질 영역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라는 것이 적어도 이 소규모의 활동가들과 사람들에게는 국민의 거대한 분노가 커다란 힘을 실어주었고 국민의 분노라는 건 저희들에게 너무 큰 무기였고 지금도 무기입니다. 정부나 기업이 조금 느슨해지려고 하면 국민들은 여러분들을 아직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우리는 근데 그 말로 변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고 그 변화를 만드는 리더십을 어떻게 가질 건가에 대한 욕심을 내고 그러기 위한 존재가 되도록 노력해왔던 것 같습니다. 저는 좋은 사회는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시작되었을 때 사람들이 포럼을 걱정하면서 이제 포럼 문 닫겠네 라고 얘기할 때 닫게 되면 영광이지. 근데 안 닫을 것 같은데 라고 얘기했던 건 포럼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시민사회뿐만 아니라 정부 내에서도 그리고 산업계 일각에서도 공통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만약에 포럼이 문을 닫게 된다면 우리가 이겼다는 증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중요한 공간이어서 문을 닫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입증된 거니까요. 그러면 다음 기회에 포럼은 더 강력하게 다시 태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기는 법을 잘 알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의심하지 않고 이기는 길로 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건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가장 필요 없다 그랬던 사람입니다. 저는 제가 지금 만나고 있는 저의 동료들과 어떻게 해야 투명하게 이것들을 공유하느냐 그리고 동료들이 성장하느냐가
저의 온통 관심의 핵심입니다. 중심에 있습니다. 저는 어떤 운동의 영역이건 영역별 운동이 펼쳐질 수밖에 없는데 그 영역에서 동료를 지킬 수 있는 운동, 그리고 동료들이 성장하게 되는 운동, 그걸 할 수 있다면 변화는 반드시 만들어내고 그 과정에서 이기는 법을 우리는 깨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포용력이 생깁니다. 준비되어 있지 않은 주체들에게 변화하자라고 얘기하는 건 손을 잡아주는 겁니다. 같이 가면 되지라고 용기를 주는 일이고요. 저는 오늘 아침에도 환경부의 어떤 직원의 정신상담을 해주고 왔습니다. 이런 일을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다 내 책임이 돼버렸어요. 하지만 그건 내 책임이 아니지 않나요? 당연히 당신 책임이 아니죠. 근데 세상은 몰라줄 거예요. 위로를 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용기를 조금만 더 내는 게 우리의 일의 방식이 아닐까요? 라는 얘기를. 그리고 시민사회단체가 당신을 비난하지 않았던 건 지금 기억하고 있죠. 당신을 비난한 건 언론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건 소수가 작업한 거죠. 시민사회는 여전히 당신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우린 누구도 당신을 욕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저는 근데 이게 반드시 옳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싸워야 될 때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냥 주먹으로 때려야 되는 순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방식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건 믿습니다. 이 방식만 옳은 것도 아니라는 것도 알지만 우리는 다양한 국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가 영향력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애써야 되고, 실제 우리가 원하는 사회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아니냐가 우리의 모든 활동의 기준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선생님. 아까 그러니까 포럼에서 어떤 방안을 내어놔도 실제로 해결이 안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신뢰들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중요한 예를 들면 아까 그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었지만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사회가 그 발암물질이 공장에서 배출되잖아요. 근데 마을에서 발암물질 농도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는 장치가 없어요. 문제라는 거 알고, 예를 들면 지금 서산에 있는 대산산단 주변에 독골리나 이런 데는 벤젠이라고 하는 되게 그러니까 치명적인 발암물질의 농도가 아주 높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모른 척하면서 살아왔었어요. 근데 이제 서산은 아까 그 위원회를 만들고 지역에서 사고에 대한 대비책을 만들면서 발암물질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만들어서 이번 금요일도 제가 서산에 가서 어떻게 측정됐고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점검하러 가거든요. 이제 그렇게 바뀌는데 이걸 전국으로 바꾸자. 그래서 발암물질 취급사업장 주변에 모니터링하는 거를 법제화를 추진하는 안건을 시민사회가 제기를 했어요. 근데 이걸 너무 법제도 올해 8월에 우리가 국회를 상대하기로 했는데 이걸 준비를 너무 느슨하게 하다가 막바지에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그래서 내년으로 이 주제를 옮기거나 이렇게 한 사례들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옳은 거고 필요한 거다라는 걸 상대방이 동의할 수 있게 준비를 그러니까 하지 못한다면 그 의제는 꺾여요. 근데 우리가 옳다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 중에 잘 선택하고 정제해서 진짜 중요한 것들을 올릴 수만 있다면 전 통과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목적이 있지 않은 이상. 근데 그러기에는 우리가 실패할 때는 이제는 이 포럼의 공간에서는 우리가 준비 못해서 실패하는 것들이 있더라. 네. 그런 경험들은 있습니다. 그 준비 못한 것 중에 혹시 그 서산의 기존에 네. 시민단체들하고 어떤 연대라고 할까 이런 것 그건 2020년도부터 이미 연대를 시작을 했고 그 지역에 계신 분들에게는 제가 투명하게 상황들을 전달해 드리고 있고, 그리고 8070 투자 그러니까 검증단이라고 하는 게 서산시에서 운영하는 게 있는데 서산시가 화학사고를 여러 번 냈습니다. 대산산단에서. 그래서 8,070억을 투자하기로 5년간.
그래서 5년 동안 그걸 검증하는 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수산시에서 저한테 부위원장으로 와달라 그래서 부위원장을 하면서 시민단체들이랑 계속 토론을 하고 있는 중이고 그러니까 대산산단의 뭐 LG화학 같은 기업들이 안전 분야에 1년에 몇백억을 어느 항목에 투자했는지를 저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정도로 투명하게 그러니까 검증하는 작업들을 하고 공유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건 개인적인 적일 수도 있는데 왜 이런 제품들이 나오면 이렇게 광고나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네, 나오는데 솔직히 소비자 입장에서는 믿음이 안 가거든요. 믿음이 안 가는데 지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우리나라가 기준이 이렇게 많아졌다라고는 하는데 그런 기준이 많아진 것과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어디까지 신뢰를 가져야 되는지 네, 예. 그런 게 좀 고민이 되기는 그거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협약에 들어와 있는 기업이 40개가 채 안 되는 38개입니다. 우리나라의 생활학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은 한 2만 개가 될 겁니다. 그러면 아직 터무니없이 부족한 거죠. 물론 이들의 시장 점유율로 따진다면 시장의 한 60%는 협약에 들어와 있는 기업들이 특히 마트 같은 데는 대부분 대형 마트는 협약 기업들 제품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하지만 동네 슈퍼마켓만 가더라도 아닌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바꾸는 게 우리의 몫이어서 제품을 믿으면 안 됩니다. 아까 제품을 아직 믿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바꾸고는 있으나 지금 어떤 제품을 써도 괜찮은가 봐 이런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허위 광고나 과장 광고가 아주 많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지난주에 자동차 회사들이랑 합의를 했는데 이런 가습기 살균제 같은 게 살생물 제품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항균 제품들 많이 보시죠. 항균 제품을 남용하지 않는 거에 대한 합의를 하고 왔어요. 그런 가이드라인을 환경부랑 기업들이 함께 만들어서 지키기로. 그래서 이제 그런 노력들이 시작되는 단계이지. 제가 그동안 기대한 게 없었으니까 변화들이 왔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변화가 본궤도에 올라서 다 좋아지고 있다는 말이 아니다. 요만큼 좋아지기 시작했다. 이거인 거고. 근데 요만큼이라고 하는 것이 가져올 관성적인 물리적인 힘이 너무 클 것 같다. 이제 우리는 되돌아가기 어려울 것 같다. 이전의 사회로. 다만 그 사회가 될 때까지 화학물질 분야의 활동가들은 꾸준하게 그 일을 할 거다. 그 이야기지 지금 있는 제품들을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항상 새로운 위험한 제품들이 끊임없이 등장하는 게 한국 시장입니다. 그래서 뭐 항균, 그다음에 무슨 향 이런 거 들어있으면 최대한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항균 제품은 가급적 안 쓰는 게 좋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뭘 쓰지가 아니라 아까 예를 들어서 페브리즈 같은 그 섬유 탈취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살균제로도 해서 항균 탈취 뭐 이렇게 하는데 항균 기능이 있으려면 몸에 안 좋아야 되거든요. 살균하려면. 예를 들어서 어떤 연필 제조 기업은요, 정말 이런 뻥을 쳐요. 잡고만 있어도 손 안에 세균이 싹. 그러면 애들 피부 허물 벗겨져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과대 광고가 넘치는 시장이어서 오늘 오전에 제가 한 회의가 이런 과대 광고를 어떻게 잡아낼 것인가를 소비자원과 환경부와 공동으로 대책을 의논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잡기 위한 작업들을 그래서 온라인 쇼핑몰들 관리하기 위한 방안들을 의논하고 왔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죠. 믿지 마시라. 그러니까 선생님이 너무 편해지려고 한다 지금. 가습기 살균제를 겪은 나라에서는 믿지 마라. 그래야 정부와 기업이 더 변할 수 있다. 실은 저는 가습기를 안 써가지고 예. 안 쓴 이유가 네. 가습기 소독하는 게 너무 귀찮아서 안 썼었는데 네. 아마 선생님이 그런 질문을 던진 건 이미 화학 제품 같은 걸 많이 안 쓰시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 아이들이 그런 질문을 했어요. 아까 생리대 얘기도 하셨었는데 여학생들이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믿고 살 수 있는 것들을 왜 안 알려주죠?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믿고 살 수 있는 걸 만들어야죠. 생리대, 그러니까 시민들이 나서서 돈을 모아서 우리가 인증을 하겠다, 인증 기준을 만들고
이렇게 나서면 바뀌겠죠. 우리 연구소가 앞으로 하려는 일들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와 경쟁할 수 있는 제품마다의 기준들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을까? 친환경 기준이 이 정도면 안 되지라고 비판하고 앉아있지 말자. 우리 스스로 기준을 제시하고 그런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들을 찾아내서 인증을 해주자. 그게 아까 화학 제품 중에 우수 제품이 시작된 그런 배경입니다. 그런 것들을 더 많이 노력해야죠. 공짜로 오는 안전은 없습니다. 우리 주머니에서 돈이 나갈 때 안전이 찾아오죠. 그런 형태의 그런 이제 업체, 아까 이해 당사자들 네. 여러 가지 화학 제품에 대해서 연구하는 그런 연구 시설들이 있나요? 국가에게도 있고 산업계에도 있고 시민사회에게는 우리 연구소가 있죠. 우리 연구소에는 분석실도 있습니다. 지금 부딪힐 문제들이 네. 이른바 선진국들에서 우리가 문제 발생했을 텐데 포럼 쪽에서 이 나라 이런 것은 우리 한번 취할 만한 것이다 하는 모범적 예를 든다.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인증기준 같은 경우를 북유럽에서 그러니까 국가와 이미 사회가 운영하는 좋은 인증기준들이 있고 정말 안전한 제품들인데도 불구하고 더 높은 기준을 제시하는 민간 인증을 항상 시민사회단체가 살려내고 있다. 그래서 만족하지 않고 계속 높은 수준의 안전관리를 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내고 있다. 그 다음에 유럽연합에서는 이런 민주주의 원칙에 따른 오랜 토론 결과 끝에 기업의 생산자 책임 원칙, 그러니까 오염자 부담의 원칙을 실현해서 화학물질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유해성 정보, 독성 정보를 생산해서 정부에 등록시키는 제도를 만들어냈다. 모두 옆 동네에서 한 것들을 보고 배워서 우리가 지금 우리의 것을 가는 거지. 결국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배웠기 때문에 참사를 겪은 한국 사회가 어디로 갈 것이냐는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에게 분명히 공부거리가 될 것이다. 그래서 사실 우리 연구소가 또 하나 하는 일 중에 하나는 아시아에 유일하게 민간 연구소가 분석실을 갖고 있는 곳이 우리나라입니다. 시민사회가. 그래서 우리 연구소의 분석실을 아시아 공유 랩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의 환경단체들이 우리 광산 주변에 수은 때문에 아이들 기형아가 태어나는 것 같은데 와줄 수 있나요? 할 때 달려나갈 수 있는 연구소를 만들려고. 이거는 금융공익재단에서 10억을 우리한테 투자를 해서 그 작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게 선생님이 말하는 것처럼 모든 게 다 숙제이지만 가면 되는 거죠. 네. 네, 혹시 더 질문 있으실까요? 되게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강의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반성도 하게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용기를 좀 주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오늘 왠지 집에 가는 발걸음이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가벼울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김신범 강사님께 다시 한번 박수로 인사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